교재 150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교재 기준으로는 마지막 챕터이고요. 그리고 세무 2급 교재로는 이제 뒤에 한 챕터가 더 남겨져 있죠. 회계 변경과 오류수정. 그래서 회계는 끝나는 거고요. 세무는 하나의 챕터가 더 남겨져 있다. 그래서 회계까지만 시험 준비하실 때는 11번째 챕터는 공부해서 배제하고 가셔도 되세요. 그리고 세무 준비하실 땐 11번째 챕터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11번째 챕터인 수익과 비용은 다시 6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6번째 써드린 외화채권 채무평가는 수익과 비용 쪽에 사실상 포함시키는 건 아니고요. 별도의 챕터로 구성해도 되는데 이쪽에 넣어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의 개정 과목으로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챕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익이 뭐고 비용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재무 상태 재무 제표에 특히 손익계산서겠죠. 손익계산서에 수익이라는 것으로 들어오는 부분, 비용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반드시 회계에서 얘기하는 인식 조건이 충족됐을 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그 인식 조건을 입 밖으로 뵙진 않지만 업무하는 과정 중에 대부분 몸에 배어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인식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이 모이죠.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계산 구조가 기록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재무제표 종류를 배울 때 우리 재무상태표는 보고식이든 계정식이든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현재 프로그램들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식을 쓰고 있지는 않다.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려고 보니 계정식이 불편하다. 그래서 대부분 보고식으로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이론상으로 배울 때는 보고식 계정식이 있다라고 배우지만 실제 업무상에서는 계정식은 절대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계산 구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지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는지도 보여줘야 되고 그럼 그 구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무엇으로는 계정식으로는 그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식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외화를 가지고 있다라면 갚을 빚도 있고 받을 돈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할 때 평가를 해야 되고요. 돈을 받을 때 환율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게 6번째 얘기입니다. 이 6번에 있는 부분은 모든 시험의 단골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AT라고 하는 시험의 FAT 1급은 무역회사와 관련된 유형은 메인 매출 전표라는 부분에 아예 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결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왜 내는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서 내겠다고 하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무역회사를 거론하냐면 회사가 외화를 갖고 있어야 평가를 해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들은 외화를 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격을 좀 따져보면 무역업을 하는 회사들이 외화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산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돈을 받을 때 이런 사건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기중의 거래에 그런 거래가 없는데 외화 평가 문제를 결산에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시험은 내는 대로 가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사는 회계 2급까지 내요. 왜 회계 2급까지 이 외화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회계 2급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메인 매출 전표가 없어요. 부가세가 없는 시험이어서 그런데 이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들은 재밌는 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적인 부분에 앞과 뒤가 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문제들도 사실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익이 무엇인지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익이 어떤 의미이고 그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영업적인 수익이 있고 영업 외적인 수익이 있다는 걸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의 정의라든지 비용의 정의도 시험에서 출제를 해요. 근데 다른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수익을 배우고 들어왔어요. 언제요? 회계라는 기초 수업할 때. 왜냐면 수익 계정 과목이라든지 비용 계정 과목을 거론하려고 보면 수익이 무슨 의미이고 비용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뭐라고 표현했었고 나한테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유입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채권이나 채무가 대부분 자산이다. 그럼 부채는 갚아야 될 빚이다. 그래도 미래에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으로 본다. 그래서 순자산이다. 또는 소유주의 지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수익은 뭘까요, 여러분? 수익은 회사에 벌어들여주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냈을 것이고 그 사업자 등록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사업에 대한 종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업태와 종목을 써놨겠죠. 그게 영업활동이 될 거고요. 그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벌어들인 돈,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수익이다. 근데 이 수익이 발생이 되면 우리 회사의 자산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하게 되죠. 또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결과론적으로 재무 상태표에 누구를? 자본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게 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효익을 수익이라고 말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 감소에 따라서 누구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게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익이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영업수익이라고 부르고 자,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차익이라는 것도 있더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영업의 수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리고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으로 지분 참여자에 대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빼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은 맞는데 지분 참여자란 얘기는 주주예요, 여러분. 주주와 관련된 출연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자본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당연히 빠져야 된다. 자, 영업수익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의 종류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종류.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한다? 업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 업종과 관련된 부분. 자, 이 부분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우리 코드가 몇 번에 형성되어 있다? 400번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볼 것이다. 무슨 업으로 시험을 볼 거니까 도매업으로 보거나 또는 제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에 가시면 이 부분을 내가 만들었을 일이 있다. 그럼 반드시 코드 구간을 확인하시고 가셔라. 그래서 우리가 401번은 상품 매출이고 404번은 제품 매출이고 이런 식으로 400번대 코드를 만들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 설정하실 때도 그 구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매업은 상품 매출, 우리 제조업은 제품 매출, 건설업의 도급공사가 전문인 회사는 공사수익금 등등등등 있겠죠. 자, 영업의 수익은 회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 없이 생긴 수익, 그걸 영업의 수익.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부터 쭉 써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뭐 이걸 지금에 와서 나열할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자 수익의 의미도 배웠고 배당금도 배웠고 임대료도 배웠고 유가증권 평가할 때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과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도 배웠고요. 내가 갖고 있던 단기매매증권을 시장에 팔았더니 이익을 보았다? 그럼 처분이익. 손실을 보았다? 처분 손실. 그쵸, 여러분? 내가 유형자산을 팔았는데 이익 받니 손해 받니?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투자부동산을 팔았다? 근데 이익 받다. 그럼 투자자산 처분 이익. 그리고 내 수중에 자산이 들어왔다. 공짜로 증여를 받은 거죠. 기증을 받았다. 그러면 자산 수중 이익.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빚 중에 일부를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 이익. 자, 우리 보험금을 수령한 게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죠. 불이 났다거나 또는 불강력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 소실된 게 있다. 그런데 보험을 가입했다라면 우리 보험금을 받는 시점에 전에 모두 다 무슨 처리한다? 보험금 수익 처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소실된 시점에는 무슨 처리한다? 불강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정이 되면 무엇으로 가시고 우리 재해 손실로 가시고 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우린 유형자산이었다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얘기까지 했었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안 배운 건 외환차익과 외화환산이익만 안 배웠어요, 여러분. 안 배운 개정 과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개정 과목을 다시 배우는 수업은 안 해요. 앞에 다른 자산부채 자본 쪽 수업할 때 모두 다 등장이 돼요.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건 요 두 가지.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수익과 비용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내가 외화를 가지고 있거나 갚아야 될 빚이 있거나 그래서 외화 채권과 채무가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죠. 그게 외화 환산이익과 외환 차익이에요. 요거를 우리 6번째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6번째 수업에서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이제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집계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무슨 업을 하고 있다? 도매나 소매업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희 유통업해요 라고 하는 회사들. 그러면 우리는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죠. 다만 이 상품 매출의 금액은 반드시 무슨 매출이다? 순 매출이다. 그래서 전체 팔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과 관련된 환입과 애누리 그리고 할인이 있었다라면 무엇 하셔라? 빼셔라. 그래서 순매출액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여러분 매출 환입과 애누리 할인은 우리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요 부분 자체를 개정 과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무엇 할 수 있다. 우린 매출액에서 무엇 할 수도 있다. 직접 차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 시험은 직접 차감한다라고 하면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시오라고 단서를 줄 거라겠죠. 업무이든 시험이든 이 두 가지 방식 어떤 걸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금액은 우리가 매출로 보는 금액은 순매출액을 매출의 금액으로 본다라는 게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은 회계 처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손익계산서에 내가 계산기를 눌러서 금액을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분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자, 그 다음 무슨 부분? 제품 매출. 자, 제품 매출은 사업자 등록 중에 업태가 무엇일 것이다? 제조업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제조업인 경우에는 내가 원재료를 구입해서 공정에 투입하면 제공품이 생기고 그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 돼도 그 제품을 시장에 파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제품 매출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근데 이 제품 매출도 반드시 순매출액으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무슨 법은 총 매출 금액에서 매출과 관련된 환입과 애누리와 할인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 해주셔라? 빼주셔라. 그래서 순매출액이다라는 부분 똑같아요, 여러분. 다만 업에 따라서 매출이라고 쓰는 개정 과목의 이름표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시고 저희는 이거 업에 따라서 매출 계정 쓰는 건 재고자산 때 수업해드렸어요, 여러분. 업무 때문에 해드렸죠. 시험은 딱 요 수준이에요. 더 이상 나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확인하실 건 제품을 팔았다라고 지문에 써 있는지 상품을 팔았다라고 지문에 써 있는지 확인하실 것. 업무에서는 상품 팔았다, 제품 팔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회사가 무슨 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자 등록증 또는 회사 등록의 업태 종목을 보시면 되겠죠. 자,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영업의 수익 계정은 151페이지 보시면 한가득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가득 있는 부분 중에 우리 지금 몇 개 계정 과목만 한 번 더 점검을 할게요.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산수중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자, 요거는 유형자산에서 배우셨어요. 자, 자산수중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회사에 자산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금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내 수중에 자산이 생겼다. 근데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여러분? 차변에는 자산 계정 과목을 쓸 거거든요. 그럼 대변에 뭘 쓸 거냐? 나 공짜로 건물 생겼어. 나 공짜로 토지가 생겼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에요, 손실이 여러분? 이익이에요. 내 수중에 새로운 자산이 증가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래서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신경을 쓰실 건 뭐밖에 없다. 내가 자산 수중 이익이라고 대변에 기록을 할 건데 차변에 기록하는 자산 계정 과목의 금액은 무엇으로 갈 거냐? 나는 유형 자산을 증여받았다. 나는 무형 자산을 증여받았다. 우리가 시험의 포커스가 자꾸 유형으로 내다 보니까 무형이 없는 줄 아세요? 무형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회사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재고자산의 성격이다? 그럼 재고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은 자산이 기록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금액을 써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금액은 무엇으로 가시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유형자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걸 유형자산을 배운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자산 수중일이 있을 것이다. 그죠? 증여받은 날짜. 그래서 자산을 받은 수중일이 있을 것인데 그 수중일에 무슨 금액을 찾아라. 공정가치를 찾아라. 또는 공정가액을 찾아라. 그러면 시험은 이 금액을 써주겠죠. 업무는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금액으로 기록하고요. 이 금액이 그대로 뭐가 된다? 자산수중 이익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 거로 등록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대체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무엇하였다? 내가 증여받았다라고 하면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등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 제세공과금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 제세공과금은 우리 별도의 비용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가셔야 돼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고 배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차변에 등장하는 유형자산의 금액은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대변엔 이거 돈 지출해요, 여러분. 이건 내가 내야죠. 설마요. 회사에 이런 자산을 증여해 주는 사람 이세금까지 내준다?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험 문제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한테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얼마 주고 샀던 건물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주고 샀는지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받는 날짜에 뭐만 보시면 된다? 공정가치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 주고 샀고 회사 명의로 갖고 있었다가 감가상각을 해서 장부금액이 얼마이고 그건 그 사람 사정이라고요. 우리는 증여받은 날에 공정가치를 찾아서 공정가치가 취득 원가가 된다. 그리고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이 있으면 무엇하셔라? 가산하셔라. 그거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들어온 이유를 앞에다가 써드린 거예요. 회사의 결손이 누적되거나 파산 상태에 있는 기업의 자본 보정 등을 위해서 주주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기타 제3자 등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회사에 자산으로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불입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누구이다? 자산수중 이익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자, 채무 면제 이익은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무엇하였다? 면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면제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돈을 받아가야 되는 채권자가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전부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일부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포기로 인해서 면제받은 금액을 무엇으로 정리해라? 채무 면제 이익으로 정리해라. 사실상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면제받는 회사는 문제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면제라고 했으니까 상대편이 포기했잖아요. 그 채권을 포기한 회사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게 대손금 인정이 안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차변에 내가 받아야 될 내가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 100을 갚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자가 얼마만큼을 나 20은 안 받을게. 결론적으로 그러면 채권자가 이거 왜 포기했을까요? 우리 회사가 악덕 기업인 거예요. 또는 우리 회사가 재정난이 있었거나.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100을 전부 다 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야, 그거 100 우리한테 줄 거 있는데 내가 20 안 받을게. 80 넣고 끝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상대편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변은 내가 돈은 얼마만 줄 것이다. 우리 80만 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슨 부분? 빚. 그러니까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누가 봐도 부채잖아요. 부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빚이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갚아야 될 의무죠. 그걸 채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채무를 무엇하였다? 면제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20만큼 내 돈이 안 나가면서 부채가 감소했으니까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등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보험금 수익. 여러분, 보험금 수익은요, 왜 써드렸냐면, 우리가 사고가 발생되는 시점에는 모두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추후에 무엇 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거예요. 그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지급받은 보험금액 전액을 무엇 하셔라? 보험금 수익으로 처리하고 끝내셔라. 자, 혹여라도 지금 공부하는 분 중에 나는 보험금 수익이 아니라 보험 차익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보험 차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 글씨가 뭐예요 여러분? 차익이라는 건 차액의 의미예요. 차이로 인한 이익이잖아요. 이건 과거법의 용어예요. 과거법의 용어. 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과 정산되기 전까지 결산을 안 하고 미결산으로 남겨놨다가 정리가 되면 내가 그 정리되는 시점에 차익금액만큼만 수익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는 기수가 바뀌기도 하더라. 그래서 중간에 회계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부분? 우리 소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겠죠.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실, 손실, 파생이 있는 이거 파산이 아니고 파손이에요, 여러분. 네, 파손이 있는 그 시점에 모두 다 뭐로 간다? 비용 처리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불가항력적이다. 그럼 무슨 처리하자? 재해손실. 근데 이게 불가항력적이지 않다라면 우리는 무슨 처분 손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됐을까요? 대부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보험금을 받으면 그때 보험금 받은 거 전액을 수익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보험 차익은 쓰시면 안 돼요. 회계 입장에서는 보험금 수익이 맞습니다. 이거 회계 출제하는 분이요. 차익으로 답안 적 있어요. 잘못 냈다는 얘기거든요. 차익 계정을 회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여전히 차익 용어를 써요. 근데 그게 차익이 아니에요. 보험금 수익이에요. 근데 법인세는 회계 계정 과목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따라서 바꾸고자 할 의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할 때만 바꿔요. 세법 개정에 의해서. 그래서 세법은 차익이라는 용어로 여전히 부르지만 회계는 차익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보험금 수익이 맞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환입은 제가 왜 써드렸을까요, 여러분? 써드린 이유는 하나죠. 자, 우리가 지금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요 차변에 들어오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들어오죠. 자, 어떤 경우는 대손 상각비라는 게 들어올 수 있다. 자, 요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요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의 비용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던 대손상각비는 무슨 채권이었을 때? 채권은 크게 우리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바드럼. 자, 그리고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뭐 성급금, 뭐 성급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을 기타 채권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차변에 이렇게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던 부분이 뒤에 무엇이 일어나게 되면 환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왜냐면 이 부분 반대편 대손충당금이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요 환입이 일어나면 우린 대손상각비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는 무엇으로 정리해 주시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시고 그리고 기타 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서 끝내달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한 번 더 점검하는 취지입니다. 성격이 같은 것끼리 매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 새로 설정되는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적다라면 그 차액을 처리하는 게 대손충당금 환입이다. 그런데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부의 값으로 공시하는 게 맞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자, 전기요율 수정이익은 회계급수에서 나오진 않아요. 계정 과목 의미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근데 세무 쪽에 가면 이걸 배울 겁니다. 이 전기요율 수정이익이라는 건 당기 이전이요.
자, 그럼 여러분 현재 기술을 단기라고 하고요. 과거를 전기라고 하고 미래를 차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단기에 회계 처리를 하다가 과거에 잘못된 걸 발견했다. 단기가 현재 5기이다. 그럼 전기는 4기예요. 전전기는 3기이고요. 그 이전은 2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기는 4기가 될 수도 있고 3기가 될 수도 있고 2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단기를 기준으로 과거에 처리했던 회계 처리 부분에 오류가 발생해서 단기에 무엇하겠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 그럼 그때 처리하는 게 무엇이다?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거나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여러분 수익과 비용이 몇 번째 챕터예요? 10번째 챕터죠. 근데 저희는 지금 종합반이어서 세무까지 갈 거잖아요. 근데 세무에만 출제하는 게 11번째 챕터는 세무만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 11번째 챕터에서 이 전기 오류 수정 이익과 손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나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 그때 가서 회계 처리는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있다 또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익과 비용 중에 누구는 마무리가 됐다? 수익과 관련된 큰 테두리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저랑 할 일은 교재 152페이지에 가면 누가 나와져 있나요, 여러분? 우리 수익의 인식 기준이 있죠. 네, 그 인식 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 기준은 사지선다로 출제를 하고요. 분계 문제는 요 요건에 맞춰서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 부분의 분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지선다로 출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